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식도 올려보기 전에 결혼이 한 번 엎어질 뻔했다가 다시 결혼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중간중간 들긴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이 억울한 입장이긴 한 것 같아 용서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자르듯 남편과의 인연을 단번에 정리할 수가 없기도 했고 남편과 제2의 인생을 함께 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 전부터 엎치락 뒤치락 난리였던 예비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형님 되는 여자 식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형님이랑 친한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아직 정식 식구도 아닌데 예비 형님 문제로 결혼을 엎을 뻔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해결이 되었기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언행에 대해 따끔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연애 기간 6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긴 기간 연애하면서 경제 차이를 그리 못 느꼈고 자연스레 얘기를 트게 된 집안 사정만 들어봐도 서로 형편이 비슷했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양가 집안 형편도 나름 조건에 있었습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한쪽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하기 전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적당한 빌라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집까지 알아봐뒀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다던데 그에 비하면 저와 예비 신랑의 출발선은 한참 위에서 시작한 셈이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희는 딱히 안 맞는 부분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만난 지 2년째부터 서로를 환상의 짝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잘 맞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결혼 상대로 본 거였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번째로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월차를 내지 못해서 퇴근하고 예비 신랑을 만나 저녁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 집을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과 연애를 길게 했다 보니까 몇 번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예비 시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비 시부모는 제게 부모님 다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어른들입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예비 시부모는 저를 뽀송뽀송한 아기로 보거든요. 예비 신랑이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예비 시부모 입장에선 집에 막내 아들이 40대이다 보니까 30대인 저를 더 그렇게 봐주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예비 신랑이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더더욱 젊은 처녀처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비 신랑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네, 예비 신랑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남편과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0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50대 후반인데 아주버님과 고작 9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인가 예비 시부모와는 벌써 친해졌지만 이상하게 아주버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잘 나가는 회계사라서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한 초창기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비 시댁으로 발길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아주버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에요. 예비 신랑과 함께 하다 보니 지나가다 한 번씩 짧게 마주치는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주버님 얘기를 길게 했던 건 당연히 예비 형님 얘기 때문이란 거 앞에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제가 어디 예비 형님을 만났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버님도 바깥에서 예비 신랑 때문에 어쩌다가 마주친 거라 주부인 예비 형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인사자리나 결혼식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오랜만에 예비 시댁을 가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오랜만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비 시댁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제가 알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근래에 예비 시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기 전만 해도 몰랐던 소식이니까 그저 놀라기만 했고 또 제가 예비 시댁에 그동안 연락을 너무 안 했구나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비 신랑이 도착한 아파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일반 빌라에 살고 계셨는데 이사 온 곳은 다름 아닌 강남의 대형 아파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예비 신랑이 주말마다 복권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1등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사정을 물었더니 예비 형님이 이 집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잠깐 맞벌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봤다고 해요. 그 노고가 고마워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한테 선물로 준 게 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덜컥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도 저를 이 정도로 떨게 하진 못했는데 예비 형님의 재력이 이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더군요. 그날 본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예비 신랑과도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이란 게 인생의 동반자를 약속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양가 집안이 파트너로서 손을 잡는 거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갑자기 예비 시댁 쪽의 재력이 대폭 뛰어버린 셈이니 혹시라도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그 아파트 내부까지 컴퓨터로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사진은 실물과 비교할 게 못 되더군요. 예비 시댁을 들어갔더니 무슨 대통령 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넓고 세련되었는지 한순간에 매료되었지 뭡니까. 언제나 그렇듯 예비 시부모는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딸내미 맞이하듯 두 발 벗고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너희들 언제 결혼하나 내내 기다렸다. 수양이 멀미는 없었어? 거기서 여기 오는데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바빠서 이제야 찾아오네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죠? 어쩜 이렇게 피부가 갈수록 고와지세요? 어머, 그러니? 네가 보내주는 화장품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뭘. 네 시애비도 요즘 기미가 많이 줄었어. 우리가 다 늙어서 이렇게 며느리 덕을 본다. 제가 피부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댁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별것 아닌데도 예비 시댁에선 선물을 받고 나면 꼬박 제게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생색내고자 챙겨드렸던 건 아닌데 그만큼 예비 시부모의 인품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이제 막 약사로 개인 약국을 차리게 된 젊은 새내기였어요. 예비 신랑이 제 친정을 알아서 먼저 챙겨줬기에 저도 제 선에서 똑같이 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와 저녁 한 끼하고 바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예비 신랑이 바로 앞동에 예비 형님이 산다고 하면서
온 김에 인사하고 가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언젠가 만나야 될 예비 형님 언급에 잠깐 잊고 있던 긴장감이 다시 불쑥 솟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약속된 것도 아니라서 그쪽에서도 불편할 텐데. 게다가 이미 저녁 시간도 훨씬 넘겼잖아. 나는 처음 뵙는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에이, 형수는 그런 거 없어. 얼마나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인데. 평소에 내가 자기 자랑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형수랑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 가끔 만나서 사적인 고민이나 얘기도 나누거든. 근래 네 얘기를 엄청 했더니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예비 신랑의 해맑은 제안에 저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손님으로서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예비 신랑이 다 괜찮다고만 해서 그대로 예비 형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예비 형님네 집은 예비 시부모 집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어요. 뒷동보다 앞동이 더 비싼 곳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운동장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원래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 집도 앞동 아파트로 사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가 둘이서 살 건데 뭐하러 그리 큰데 사냐고 해서 뒷동으로 사줬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 뒤만 따라서 눈치 보며 들어갔더니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옷을 여미면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데 그에 반해 예비 형님은 완전 아가씨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동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아주버님과 안 어울릴 정도로 어려 보여서 좀 놀랐어요. 예비 형님은 다소 화려한 인상인 저와 다르게 강아지처럼 순한 인상을 가졌더군요. 그 때문에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상냥해 보였고 덕분에 제 긴장이 은근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 수영 씨는 피부과 간호사라더니 피부가 정말 좋다. 시술 하나도 안 한 거죠? 역시 아는 게 힘이라고. 저도 화장품 추천 좀 주면 안 돼요? 네, 시술은 안 해봤어요. 제가 시간 날 때 제품 몇 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피부 빛깔이 장난 아니세요. 저와 예비 형님은 여자라면 적당히 나눌 인사를 했고 예비 형님이 직접 과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순한 인상에 비해 꽤나 직설적인 톤이었는데요. 성격도 그와 맞게 거침이 없는 타입인가 보더라고요. 저와는 초면인데도 저희에게 신혼집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나랑 수영이 모은 돈이 좀 돼서 저기 변두리 쪽에 30평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봤는데 좋더라고. 산책로도 있어서 강아지 2마리 정도도 키워볼까 해. 그래? 서울 변두리 쪽이면 출근하는데 무리되지 않겠어? 또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도 멀어지는 거잖아. 왔다 갔다 힘들 텐데. 둘이서 얼마 모았는데? 한 2, 3억 정도 돼. 대출까지 보태면 5억 좀 안 될 것 같아. 네가 돈 많은 집 딸이니까 몰라서 그래. 결혼 이렇게 시작하는 거면 어렵지 않게 출발하는 거야. 뭐 보통 신혼부부와는 다르게 결혼하긴 했으니 모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이 아파트로 들어오면 어때? 내가 보태줄게. 예비 형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희에게 30억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받지 말고 자기한테 모았다는 돈 2, 3억만 내라면서 그럼 30억 아파트 계약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와 달리 예비 신랑은 땅속에서 다이아몬드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번쩍 빛나더군요.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모든 면에서 서슴없을 정도로 친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우리한테는 이런 거 농담 아니야. 괜히 말장난하는 거면 그렇다고 얼른 말해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야말로 진심 고맙지. 농담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으로 농담하는 거 봤니? 앞동은 부담스러울 거잖아. 뒷동으로 해줄까 하는데 어떻게 당장 해줘?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 둘이서만 신난 대화였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저와 인사만 했을 뿐 줄곧 방에 있었어요. 저 혼자 덩그러니 그 둘 대화를 보며 불청객 마냥 앉아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제게 너무 잘 됐지 않냐고 하면서 3억으로 30억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희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혼살림을 시부모도 아닌 형님한테 도움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내내 예비 형님 때문에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했고 자칫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계속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자 예비 형님이 수양 씨는 싫은가 봐 하면서 저를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 반응을 살피면서도 눈치 없이 예비 형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저는 여차저차 의논해보겠다고 하고 그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탔을 때 제가 먼저 예비 신랑한테 속마음을 밝혔어요.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자. 우리가 당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형님한테 도움을 받아. 남한테 손 벌리면 언젠가는 꼬리 밟혀. 그리고 계속 뭔가 보답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남이라니 이젠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리고 혜령이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완전 로또 1등 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잘 살라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봐. 예비 신랑은 이미 예비 형님 제안에 홀라당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고민을 계속해야 했어요. 예비 신랑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 말대로 이건 완전 복권 당첨이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분명 형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닐 거라며 절대 책 잡힐 짓 하지 말라고 주의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민을 길게 하는 바람에 예비 형님께 줘야 하는 답은 그 기일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설득하기만 했지 강제로 밀어붙이진 못했어요. 일단 그 제안을 수긍한다면 저희 쪽에 형님 내에 3억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제 돈을 합치지 않고서는 예비 신랑 혼자 그 돈을 당장 못 만들기 때문이었죠. 제가 고민하는 걸 아는지 한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예비 형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한테서 제 번호를 받은 듯 싶었습니다. 우리 통화하는 거 처음이죠? 내 번호 저장해놔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 찾아올 줄 알아요? 오늘 와줄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만 2시간 반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도 출근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죠. 이미 수양씨 신랑은 오케이 했는걸요?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예비 형님이 할 말 있다고 다짜고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예비 신랑이 이미 제안에 허락했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과 전화를 끊고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형님이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 해서 자기가 굳이 안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는걸요. 시댁이랑도 별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형님이랑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별 수 없이 예비 신랑을 만나 예비 형님 아파트에 또다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희를 부른 이유는 역시나 해결되지 않고 있던 집 문제였어요. 보아하니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짜고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같았어요. 예비 형님이 집 얘기하자마자 예비 신랑이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 맞장구 치며 저를 부추겼거든요.
둘이서 콩짝이 잘 맞는 걸 보니 저 하나 설득시키자고 작당한 게 충분히 예측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끝도 없는 논쟁은 참 길게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예비 형님이 저와 예비 신랑에게 손수 잠옷도 빌려주더군요. 그날 저는 빈방에서 예비 신랑과 긴밀한 대화를 더 나눴습니다. 자기 이러는 거 솔직히 자존심으로밖에 안 보여. 혜령이 두 번째 보잖아. 집 사줬다고 생색내래로 보였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자존심? 그래, 자존심 상하긴 해. 왠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내 돈도 아닌데 언젠가는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생색을 낼 수도 있어. 계속 같은 소리네. 혜령이 그런 애 아니라니까. 혜령이는 너더러 신중하고 야무져서 나보고 신부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더라.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혜령이랑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 제가 답답하게 행동했는지 예비 신랑은 잠깐 담배 좀 피고 오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담배를 자주 피는 건 아니었고 열받을 때마다 성질내는 대신 담배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이 났다는 뜻이에요. 예비 신랑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진짜 예비 신랑 말대로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예비 신랑 돌아오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다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다 못한 제가 방 밖을 나가봤는데 넓은 거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가 보니 거실이 아니라 주방 쪽이었고 저는 발소리를 더더욱 죽여가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대화 중인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 머리를 싸매며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신랑한테 줄 물에다가 뭔지 모를 약을 타는 겁니다.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들고 왔더라도 당황해서 못 찍었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마시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뛰어가서 예비 신랑 손에 있는 컵을 쳐내버렸어요. 방금 물에다 뭐 하신 거예요? 이상한 짓 한 거 맞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물에다가 이상한 가루약 탔잖아요. 저기 싱크대에 껍질도 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영씨 자다가 꿈이라도 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다칠 뻔했잖아요.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야. 제가 싱크대로 가서 예비 형님이 썼던 약봉지를 손대려고 하자 예비 형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맥락 없이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가 아닌 예비 형님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낸 적이 없던 예비 신랑이 그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기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혜령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결혼하면 자기가 형님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라고. 혹시 혜령이한테 자격지심 있어? 뭐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저 사람이 오빠 먹는 물에다 약 타는 걸 봤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오빠는 적어도 내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해야지. 애 같은 소리 하지 마. 또래 나이에 혜령이가 너보다 너무 잘나서 시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너 이러는 거 열등감 맞아. 진짜 실망이다. 내 말 좀 들어. 오빠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저 사람이 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 경찰이라도 불러서 여기 쏟아진 물 성분 조사해보라고 해. 그만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너 지금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어. 그런 허황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네 형수라고. 내 말은 확인도 안 해보려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은 뭐가 그리 믿을 게 있다고 감싸도는 건데 진짜 정신 나간 년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결국 식구끼리 해선 안 될 말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아예 저를 막장으로 보더군요. 예비 신랑은 곧 저를 향해 실망한 기색을 비추곤 예비 형님을 챙겨 예비 형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비 신랑과 연락도 안 했어요. 예비 신랑이 얘기 좀 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다 예비 신랑이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오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대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거야? 왜 내 연락 피해? 해결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지. 혜령이가 너랑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 해. 사과 받아주겠대. 시간 언제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번 기회에 오빠랑 헤어질 거니까. 그래서 연락 피했던 거고 이왕 만나버린 김에 말할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저는 홧김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진심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연락 안 하는 시간 동안 저도 제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예비 시댁에서 예비 형님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집과 인연을 맺어선 안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형님 집에서 보였던 예비 신랑의 태도, 그건 제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오빠도 마음 정리할 필요하지. 정리 잘하고 파혼 얘기 아니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그래도 6년 동안 좋았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는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제가 답도 안 듣고 무작정 일어나 버리자 예비 신랑이 저를 다급히 붙잡더라고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예비 신랑도 제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뒤쯤이었나? 예비 형님에게서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비 신랑 약국으로 오라는 말만 덩그러니 날라온 거 있죠? 제가 예비 신랑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 예비 형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갈라서게 된 이유는 온전히 예비 형님 때문이잖아요. 예비 신랑과 갈라졌으니 예비 형님도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여자 말에 반응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문자였고 내용도 없이 달랑 사진 몇 개 날라온 것이 다였습니다. 아, 그중 영상이 하나 있길래 눌러봤거든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좀 많이 취해 보였고 방으로 들어가는 예비 신랑을 뒤따라 예비 형님이 옷을 풀어 헤치면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어디 세워두고 그 모습이 나오게끔 똑똑하게도 찍어놨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장소가 예비 신랑 집이라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 혼자 자취하던 공간이요. 이건 저와 이별한 지 고작 4일 만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들인 셈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수를 말이에요. 그걸 받고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생각하고 말고 할 시간도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또다시 찾아온 예비 신랑은 마지막으로 봤던 날보다 많이 초췌해 있더군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좋았잖아.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도움 좀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우리가 눈앞에 놓인 행운을 놓고도 헤어져야 돼? 오빠는 그 여자를 믿어? 내가 보기에 오빠 지금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우리 헤어졌다고 그 여자가 신이 나서 나한테 연락했더라? 저는 예비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인화해놨던 사진들을 냅다 뿌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고작 헤어진 지 4일 됐잖아. 그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사진이야. 나랑 연락 안 하는 내내 그 여자한테 위로 엄청 받았나 봐. 그 사진들은 전부 술 먹고 기절해서 차림새가 불량한 예비 신랑과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오해 살만한 차림으로 예비 신랑한테 기대어 있는 예비 형님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난 모르는 사실이야. 조작된 거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혜령이가 많이 위로해줬던 건 맞아. 근데 그냥 같이 술 먹은 게 다였어. 나 정말 이거 몰라.
그 여자가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조용히 결혼하래. 자기랑 오빠랑 관계 눈 감아주면 30억을 더 주겠대. 돈 좋아하는 오빠한텐 솔깃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주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알겠어? 예비 신랑의 변명을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참으로 웃기는 소리죠. 둘이서 같이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변명을 하고 싶으면 좀 그럴싸한 걸로 우길 것이지 싶더군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말 몰랐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빠도 마음 있으니까 나 내팽개치고 그 여자만 거들떠 본 거잖아. 지금 해서야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어떡하니? 오빠가 지난날 내 자존심 운운하며 저 여자 치켜세웠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실 너네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오해라니까. 나도 도통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뭔가 잘못된 일인 건 맞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일단 기다려주라. 어? 나더러 가서 핑계거리 만들 시간을 벌게 해달라. 그 여자랑 침대에 올라간 적 없다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한텐 오빠가 그 여자랑 밤에 단둘이 술 먹었다는 것도 바람이야. 그만 돌아서 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잡더군요. 그대로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바로 길가로가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그렇게 6년을 함께한 인연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가 지났을까 예비 형님한테서 또 연락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양 씨,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맹탕이네요? 돈 30억 더 준다잖아.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30억을 안 받겠다고요?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눈 감고 결혼해서 나한테 돈이라도 받아요. 나는 돈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태곤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요, 태곤 오빠가 그쪽이 지금 이러는 거 알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진 보낼 정도면 이미 태곤 오빠가 그쪽한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아쉬운 사람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태곤 오빠랑 당당하게 살림 차리세요. 아, 혹시 양심 없게 저더러 말해달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수양 씨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태곤이가 수양 씨를 못 잊잖아. 나도 이해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평범한데 뭐 때문에 수양 씨를 못 나서 다 죽어가는지 몰라. 설마 어려서 그런가?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둘이서 뭔 작당을 했길래 또 나를 구워 삼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똥 묻은 돈으로 유혹해봤자 제 눈엔 그냥 똥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뭐라고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됐고 태곤이 마음부터 돌려놔요. 혹시 수양 씨가 자꾸 여지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고작 6년 만난 걸로 사람이 망가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누구처럼 할 일 없이 집에서 남자 꼬시는 사람과는 달라서요. 이혼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 거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다리세요. 입씨름하기 싫어서 무작정 예비 형님 전화를 끊었더니 예비 형님이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건 억울하잖아요. 예비 형님한테 직접 이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겠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님 연락을 다 넘기고 바로 예비 아주버님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예비 형님께 받았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통화 녹음 내용을 전부 보내줬어요. 이 상황에 상관없던 예비 아주버님께 괜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한편으론 예비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께 보낸 연락들로 인한 파장은 제법 컸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벼르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께는 이렇게 되어버린 사실이 죄송해서 차마 연락을 받을 순 없었고 예비 형님 전화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꼴이 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뭣도 없는 년, 기세 좀 펴게 도와줄랬더니 꼴에 자존심만 세서는. 네가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고서 무사할 것 같아?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내 손으로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진 돈이 다 네 돈이니? 네 부모님 돈 아니야?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어? 가서 돈으로 사람들 마음 사서 네 편 만들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너도 이 난리인 거 아니야? 이혼하게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절이나 할 것이지. 뭐라고? 어디서 반말이야. 이혼을 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고 했지. 태곤이까지 날 미친년으로 보잖아. 어떡할 거야? 잘 됐네. 네가 네 무덤 판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너 피부 관리 좀 해야겠더라. 35살 치곤 잔주름이 너무 많아. 어쩌다 보니 점점 유치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그만 끊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예비 아주버님한테 이혼 소송을 당했나 봐요. 심지어 예비 아주버님은 제 연락을 받고 바로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인상만큼이나 뒤 안 돌아보는 성격이 맞았나 보네요. 부정행위를 뻔뻔하게 자랑하더니 참 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소하던지. 하나 의아했던 건 예비 신랑이랑 따로 관계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게 받았던 사진을 가지고 예비 형님한테 찾아가 따지고 호통을 쳤다지 뭡니까? 이런 정황을 몰랐다는 예비 신랑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 예비 시댁이 난리 나긴 했던 건지 시댁까지 제게 연락이 왔는데요. 예비 시부모가 저를 워낙 딸처럼 잘 대우해줬다고 했잖아요. 계속 오는 연락을 여태 피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얘기 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꼬. 우리 태곤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몰라. 너랑 태곤이 6년을 만났잖니. 바보 같은 내 아들이 어떻게 너처럼 착하고 귀한 애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예비 시모는 제게 끊임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계속 자기 아들 못났다고 저더러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형님은 이미 이혼 진행 중에 있고 예비 시부모도 그 아파트에서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을 상간남으로 소송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태곤이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태곤이 많이 혼냈어. 그런데 태곤이가 알아서 괴로워하고 밥도 한 숟갈 안 먹으려고 하니 어쩌면 좋아. 수양아, 우리로서 정말 너한테 면목 없고 몹쓸 짓을 했다는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 말은 예비 신랑이 내내 제대로 일도 못하고 길 가다 사고 날 뻔하길 몇 번째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책을 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군요. 말 그대로 6년을 함께한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기에 저도 모르는 미련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는 결국 한 달 뒤쯤에 예비 시부모가 이사 갔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전보단 못하지만 꽤 비싼 아파트에 입주를 했더군요. 예비 시모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중 저는 방에서 나오는 예비 신랑과 눈이 맞았어요. 다 죽은 얼굴이던 예비 신랑은 저를 발견하곤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포옹을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그 여자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만 탓했어. 진짜 미안해. 잘 알아보고 행동했어야 하는 건데. 예비 신랑은 약국까지 문 닫고 쉬고 있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쉬었으면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지. 예비 시부모 도움으로 겨우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댁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야 그렇다 쳐도 예비 시부모까지 제게 자꾸 사죄하는 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돈 많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나는 돈 많은 며느리 필요 없다. 사람 자체가 괜찮아야지. 수야,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 그냥 너 하나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다. 예비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다시 재회하길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얌전하기만 한 예비 시부도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미련 남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고 예비 신랑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재산 분할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제법 이득 보고 끝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예비 시댁에는 아주버님까지 모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8평 아파트라 그런지 좁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는 결혼을 미루긴 했지만 예비 신랑과 다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시댁으로 합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제게 죄지었던 마음을 전부 갚기라도 하듯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의견을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두면서 저를 존중해 줍니다. 원래도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예비 형님 문제로 틀어진 거였죠.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같은 불상사를 겪은 터라 이혼의 상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이혼까지 가기도 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시댁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라서 또 포기하는 게 쉬웠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이런 황당한 문제는 부부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던 그 여자가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죠. 여태 돈이면 다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어디 가서 돈으로 남의 삶에 불질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물론 3살 버릇 80까지 가는 터라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긴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워낙 글에는 소질이 없는지라 글이 좀 뒤죽박죽이었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다들 제 사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연들을 보면 사연자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과 인연을 끊지 못했을 때 따끔한 코멘트를 좀 많이 남기시던데 왠지 저도 예비 신랑과 재회를 하는 바람에 욕 좀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도 제가 이번 일로 사연 올리게 된 걸 알거든요. 대충 내용들을 얘기해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특히 예비 신랑한테 귀 간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직접 한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예비 신랑이 덜컥 겁을 먹은 거 있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 사연이 언제 등장할진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이미 남편이 되었을 예비 신랑과 함께 저도 우리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만 글을 끝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